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했죠. 6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6단원은 바로 물질의 뭐를 공부하는 단원이었냐면 특성을 공부하는 단원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순수한 물질인 순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했었고, 순수한 물질에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원소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소에는 수소, 산소, 금, 은 이런 것들이 바로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원소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거, 물, H2O, 뭐 이산화탄소, CO2. 자, 그다음에 잘 나오는 게 에탄올. 자, 에탄올도 화합물입니다. C2H5OH라는 건데, 이 분자식은 모르더라도 에탄올도 순물질에 들어간다는, 결국엔 순물질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소금, 염화나트륨, NaCl 이런 거 다 뭐다? 순물질에 포함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순물질에 포함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혼합물은 크게 둘로 나눠졌죠. 자, 균일하게 섞여 있다.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 아니다. 뭉쳐 있다.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이런 혼합물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불균일이라는 것은 뭉쳐 있다.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용액이라고 불리는 것들 다 균일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인 수용액. 그래서 설탕, 물, 소금, 물, 식초. 자, 식초는 아세트산이 물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균일한 혼합물이다. 공기, 금속 중에서 합금 이런 애들은 균일 혼합물이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 그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유 불균이라 했었고, 암석 불균이라 했었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 불균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끓는 점, 그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끓는 점이라는 건 뭐냐? 순수한 물질일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 순수한 물질일 경우의 얘기예요. 순물질일 경우에는 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같은 물질이면은 같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같다라는 것이 바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의 특징이었고,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물질을 끓여요. 끓일 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죠. 네, 이때 일정한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때 요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물질은 상태가 뭐예요? 액체 상태예요. 자, 끓는 점이 되면서 액체가 뭘로 바뀌고 있는 겁니까? 기체로 바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끓는 점에서는 상태가 몇 개예요?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녹는 점이다라는 것은요. 녹는 점은 고체가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차이점 뭐냐? 녹는 점은 상태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체로 시작하는 것이고, 고체가 녹기 시작하는 이때의 온도가 바로 뭐다? 녹는 점이다. 그럼 녹는 점은 뭐와 뭐가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녹는 점의 상태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는 점은 고체가 냉각되다가 온도가 일정해지는 부분. 여기가 바로 무슨 점이다? 어는 점이다. 온도가. 차이점은 뭐냐면 어는 점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노노노. 액체부터 시작하는 거죠. 액체부터. 어는 점은 액체부터 냉각을 시켜 가지고 온도가 일정해지 얼때. 이 얼때는 뭐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액체가 고체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이때 온도가 어떻다? 일정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는 점이다. 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같은 물질이라면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끓는 점에서 기억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 자,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물질마다 달라요. 자, 왜 다르냐? 바로 물질마다 존재하는 그 입자간, 분자 사이에 인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도 어떻다? 높다 그랬어. 끓는 점과 인력은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 왜 그러냐? 액체가 있었는데 이 액체 입자들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것이 바로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 끓는 것인데 이때 인력이 세면 셀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인력이 분자 간 인력이 세면 셀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A라는 액체를 끓였을 때 그래프가 이렇고 B라는 액체를 끓였을 때 그래프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A의 끓는 점은 여기고 B의 끓는 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은 액체 A와 액체 B의 인력은 누가 인력이 센 것이다? A가 센 것이다. 왜요?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을 이야기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세다는 걸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었죠? 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거. 자, 누가 끓는 점에 영향을 준다? 외부 압력.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함께 높아진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은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죠?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높아진다라는 거 음, 이야기했고. 그래서 압력밥솥에서 물을 끓이면은 물이 끓는 점이 120 도에서 끓는 거,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것이고 반대로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산은 기압이 낮으니까 끓는 점이 80 도에서 끓는 거죠, 물이. 끓는 점이 바뀐다는 거야. 뭐 때문에? 외부 압력 때문에 끓는 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자,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을 알려주고 녹는 점과 어는 점 같다고 그랬죠.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을 알려주고 끓는 점을 알려준다면 이 물질이 녹는 점과 어는 점 아래에서는 상태가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 상태고 끓는 점 이상에서는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다. 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은 뭘 했냐면은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특성, 물질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당 질량을 뜻한다.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면 이 밀도값은 같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랬을 때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질량을 나타내 준 어떤 뭐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 여기에 C가 있다 그러면 밀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건 결국에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A의 밀도는 뭐겠어요? 얘가 1 이고 얘가 2 이고 여기가 3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1 이라고 하고 여기가 2 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A의 밀도는 얼마예요? 2분의 2 니까 1 이고 B의 밀도 얼마예요? 얘도 마찬가지 1 이죠. C의 밀도는 3분의 1이 나오겠네. 그죠? 결국에는 이 기울기가 같으면 부피와 질량 그래프에서 결국에는 이 기울기가 밀도를 뜻하는 거네. 그치? 왜냐면 이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니까 결국에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잖아요. 따라서 기울기를 보면은 같은 물질은 같은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 A와 B의 밀도는 같고 C의 밀도는 더 작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밀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뜬다라는 사실.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 위로 뜬다는 사실로 밀도를 밀도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숙제했던 것 중에서 몇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들 뭐 다른 문제들은 잘 풀었더라고. 다 풀었고 끓는 점에서요. 네. 자, 여기 67 페이지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7 페이지에 1번 문제를 먼저 보면 보셨어요? 67 페이지고요. 네. 67 페이지 한번 숙제한 거 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완하는 소금물과 물의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 그다음에 단은 고체 나프탈렌과 고체 파라다이클로로 벤젠, 그다음에 고체 나프탈렌과 고체 혼합물의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는 건 우리가 과학 문제를 볼 때는 문제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나에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가를 보게 되면은 소금물과 물의 가열 곡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소금물이라는 건 뭘 물어본 겁니까? 그렇죠. 바로 혼합물. 혼합물하고 물은 뭐예요? 순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혼합물과 순물질의 끓는 점과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혼합물과 순물질의 끓는 점 비교, 그다음에 어는 점 비교, 그다음에 녹는 점을 비교하는 걸 물어보겠구나. 끓는 점 비교라는 건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가는 형태가 끓는 점인데 그때 더 혼합물은 끓는 점이 높아진다.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순수한 물을 가열하면 이렇게 온도 변화가 없이 끓는 점에서 일정하죠, B처럼. 근데 A 같은 경우는 혼합물, 우리가 액체를 가열할 건데 액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건 누구냐? 바로 혼합물을 말하는 거죠. 소금물 같은 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금물과 물이라고 했으니까 A는 소금물이고 B는 물이구나. 혼합물의 끓는 점이 더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프구나. 그다음에 나는 뭐라고 했냐면 냉각곡선이라고 그랬어요. 냉각 곡선이라는 거는 선생님 지금 여기 설명 하나 잘못한 게 있네. 여기 가열 곡선이니까 맞죠? 맞아요. 미안해요. X 맞고. 냉각 곡선은 뭐냐면 냉각시키는 거잖아요. 차갑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액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액체가 고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어는 거예요. 따라서 C는
순수한 물이죠. 어는 점이 일정하다, 어는 점이 일정하다 그러면 순수한 물이 되는 거고 D는 어는 점이 더 낮아지죠. 자, 우리가 혼합물은 어는 점이 더 내려간다 그랬어요. 자, 요 두 개 차이. 혼합물일 경우에는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혼합물은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어는 점은 더 내려간다는 사실.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는 사실. 그다음에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문제를 보시면 고체 나프탈렌과 고체 파라다이클로로 벤젠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름이 생소해 가지고 어려울 텐데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고체 나프탈렌, 고체 파라다이클로로 벤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그 녀석들의 혼합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는 A와 B의 혼합물이야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녹는 점이라는 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혼합물이 되었다 그러면 혼합물의 끓는 점은 순물질보다 더 높아지고 혼합물의 어는 점은 순물질보다 더 낮아지고 세 번째 혼합물의 녹는 점.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순물질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녹는 점도 같이 함께 낮아지거든요 동시에. 따라서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이 더 낮아진다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다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다 쓰냐 이제 이용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디에 이용하느냐. 고체가 잘 녹아야 돼. 퓨즈, 납땜 또는 땜납 뭐 땜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기 기판 같은 거에 이렇게 납과 주석으로 된 거를 갖다가 금속인데 녹는 점이 낮아져 혼합물이라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열을 쪼끔만 가하면 얘가 녹아요. 녹았다가 다시 굳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도선을 연결해 주는 이런 게 땜납이에요. 퓨즈 역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높은 전류가 흘러 가지고 높은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쉽게 녹아서 얘가 딱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 화재를 예방하는 게 퓨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녹는 점을 낮게 해준 거다 혼합물에. 그런 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렇게 해석하시면은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5 번이 되는 것이고 땜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요 문제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요것도 67 페이지에 있는 거 2 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끓였다고 그랬어요. 끓인 후 입구를 막은 다음에 거꾸로 세워서 찬물을 부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로 얘를 뭐라고 했냐면요. 끓였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 끓였기 때문에 얘는 1 기압이었다고요 1 기압. 자 우리가 물은 1 기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 1 기압이거든요. 1 기압에서 물의 끓는 점은 몇 도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몇 도예요? 100 도에서 끓죠. 그러니까 얘가 보글보글 끓었을 때는 100 도였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얘를 입구를 막고 뒤집었어요. 뒤집으면 여기에 기체 입자들이 떠 있겠죠. 수증기나 이런 기체들이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자, 우리가 이 실험은 뭘 알아보냐면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도 함께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함께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높은 산에서 답이 설익는 이유는 밑에 쪽이었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체가 압력을 나타내는데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플라스크 안이든 어디 아니든지 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럼 이 기체가 이 벽에 충돌할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동안 벽에 충돌하는 횟수, 이것이 바로 기체의 압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돌 횟수가 곧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여기에 있었던 이 기체 입자들은 높은 온도에서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여기에 많이 부딪히고 있었겠죠. 그럼 여기에 압력이 높았다고요. 뭐 1 기압이었다고 합시다. 처음에 끓었을 때 압력이 1 기압이었어요. 그런데 찬물을 부었어요, 찬물을. 자, 찬물을 붓게 되면은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게 되죠.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체 운동은 어떻게 돼요? 느려집니다. 기체 운동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운동 속도가 느려져요. 자, 느려지면은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는 거지. 충돌 횟수가 감소하니까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결국에 이 끓인 물이 있는 곳에다가 찬물을 붓는다는 것은 기체의 압력, 이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내가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찬물을 붓게 되면 음 압력을 낮춰주는 거야. 그럼 압력을 낮춰주면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니?"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함께 낮아진다고요. 그러면 100 도에서 끓었던 것이 80 도에서 끓었다고 한번 해 보자, 여러분. 그럼 여기 처음에 여기 떠왔던 이 물은 뜨거운 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떠 놓은 순간 100 도보단 낮아지게 되겠죠, 얘가. 그러면 끓겠어, 안 끓겠어? 안 끓죠. 끓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찬물을 부어요.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얘는 지금 현재 뭐 90 도라고 합시다, 이 물의 온도가. 90 도인데 막 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도가 아닌데도 끓는 거예요. 왜? 찬물을 부어서 기압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100 도가 아닌데도 끓게 되는 겁니다. 보글보글보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낮춰서 100 도가 안 된 물을 보글보글 끓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따라서 플라스크 내부에서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100 도가 아니라 끓고 있지만 100 도보다 이거보다 낮은 거죠.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100 도보다 끓는 점은 낮아지게 된다. 답은 5 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복습하고 밀도는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밀도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실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특성 우리 뭐 배웠어요? 끓는 점 배웠어요. 끓는 점과 함께 뭐도 배웠냐면 녹는 점 배웠고 어는 점 공부했어요. 아, 이것은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같은 물질의 특성이다. 자, 두 번째 뭐 배웠어요? 밀도 배웠어요. 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거 역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면은 같다. 같은 물질이면 항상 같고 다른 물질이면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면서 쉽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용해도를 공부합니다. 자, 물질 특성 크게 이 세 가지 배우는 거예요. 자, 끓는 점과 밀도 배웠고 용해도 공부합니다. 자, 용해도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용해되는 정도를 말해요.
그럼 용해가 뭐냐? 용해라는 건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는 거 생각해 보면 쉬워요. 자, 내가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물에다가 지금 내가 뭘 넣을 거냐면 설탕을 녹일 거예요. 자, 이때 물같이 설탕을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용매라고 해요. 그 설탕처럼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이때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액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헷갈리죠? 자,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예요. 용매 더하기 용질은 뭐가 된다? 용액이 된다. 자, 이때 녹아 들어간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해도라는 건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물에다가 녹이니까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들어가는 용질이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설탕이 녹는 양과 소금이 녹을 수 있는 양이 물질마다 다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야, 설탕과 소금이 누가 더 많이 녹니?"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녹이는 용매를 100 그램으로 기준을 잡아요. 용매 100 그램에 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누가 녹아 들어가겠어요? 용질이 녹아 들어가겠죠? 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용매 100 그램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용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음 A가 있었는데, 용질 A가 있었어요. 용질 A가 물 100 그램에 최대로 60 그램이 녹을 수 있다. 그러면 용질 A의 용해도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냐면 60 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왜? 물 100 그램에 최대 60 그램 녹으니까 용해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용매 100 그램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니까 최대로 60 녹을 수 있으니까 용해도는 얼마냐면 6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떠 이번에는 용질이 B인데, 용질 B가 물 50 그램에 최대로 20 그램 녹을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용질 B의 용해도는 얼마일까요? 네. 물 100 그램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50에 20 그램 녹을 수 있다는 거는 물 100 그램 기준으로 하면은 최대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 겁니까? 2 배니까 40 그램 녹을 수 있죠? 그럼 용해도는 얼마가 되냐면 4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용질 C가 있어요. 용질 C가 물 200 그램에 최대로 100 그램까지 녹을 수 있대요. 자, 용질 C의 용해도 얼마입니까? 물 100 그램 기준이니까 얘는 물 100 에는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는 겁니까? 그의 절반인 50 녹을 수 있으니까 용해도 얼마다? 50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용해도다. 아시겠어요? 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여러분 71 페이지, 72페이지의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설탕을 물에 녹이는 과정이다. 용어를 쓰시오 그랬네요. 자, 한번 여러분 써 보세요. 용매, 용질, 용해, 용액 이런 걸 쓰라는 거죠. 자, 설탕처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용질. 자,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용매. 자, 다는 녹아 들어간다 뭐라고요? 용해. 자, 이때 녹아 있는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용액이라고 한다고요. 되시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60도 C의 물 25g에 고체 A를 10g을 녹였더니 포화용액이 되었다. 자, 포화라는 거는 꽉 최대로 녹였다는 거예요. 최대로 녹았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A라는 물질은 물 25g에 최대 몇 그램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A가 최대 10g 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뭘 찾아라? A의 용해도를 구해라라는 거죠. 자,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물이 100g 기준이면은 몇 배 한 거예요? 4배 한 거죠. 그럼 얘 최대 몇 그램 녹아요? 40g 녹죠. 그럼 용해도는 얼마다? 4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됐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용해도라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용해도. 자, 용해도라는 거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물 100g 기준으로 한다고요. 물 100g. 물론 이제 용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다 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용매 100g, 정의는 용매 100g인데 그냥 물 100g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용매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용해도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고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요.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용해도라는 건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음.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런 거예요. 대체로 온도가 올라가면 녹을 수 있는 양, 즉 용해도도 함께 대체로 이렇게 증가해요. 무슨 말이냐? 뭐 20 도의 물에서는 용해도가 뭐 10 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최대 10g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 100g에. 근데 얘가 뭐 50 도가 돼요. 그러면은 녹을 수 있는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뭐 15 정도로 증가한다. 그랬다가 80 도씨가 됐다 그러면은 또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뭐 40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요 곡선의 이름을 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해도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에서 우리는 이제 용해도 곡선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상태를 우리가 A 상태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A 상태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물이 만약에 100g 이라고 하면은 물 100g 에 지금 A가 얼마 녹아 있다는 말이냐면 여기 가로축을 딱 읽어 주면 돼요. 지금 A가 40이 녹아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A점은요. 이해되시죠? 80도 C의 온도에서 80도 C의 온도에서 요 A는 지금 40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A의 용해도가 얼마예요? 지금 용해도가 40이죠. 이 용해도 곡선 위에 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40인데 지금 현재 얼마 녹아 있다는 거냐면 40이 녹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여기 B라는 점이 있다고 해 볼게요. 이 B라는 점은 지금 80도의 온도에서 물 100g에 얘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40이에요.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거든요. 80도 C에서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여기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40 이란 말이에요. 최대 40 인데
지금 현재 얼마 지금 녹아 있는 거냐면 여기 15 가로축에 있는 걸 읽어 주는 거거든요. 현재는 얼마 녹아 있는 거냐면 15가 녹아 있는 거예요, B는. 자, B는 현재 최대 40 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15가 녹아 있는 것이고, A는 최대 40이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40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같은 온도에서 얼마를 더 녹일 수 있나요? 25 g을 더 녹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C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C점이 있어요. 자, C점은 지금 50 도의 온도고, 얘는 최대로 지금 녹을 수 있는 게 여기 15 g이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5가 녹아 있는 상태인 거죠, C점도. 자, 이렇게 A점과 C점처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최대로 들어 있다. 요런 상태를 우리가 무슨 용액이라고 하냐면 포화 용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화라는 뜻은 꽉 찼다는 뜻이에요. 아, 포만감을 느낀다, 꽉 찼다 이 얘기예요. 꽉 찼다, 포화. 요 B라는 상태는 아직 이 온도에서 그 온도를 보는 건데, 그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아직 덜 들어가 있는 상태죠.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덜 들어갔죠. 요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직 포화가 안 됐다,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체로 이제 이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는 잘 녹아요.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만큼이 최대로 녹아 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 덜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건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에서요. 용해도 곡선에서 지금 현재 여기 방금 했던 C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C점이었거든요. C점. 음. 이 B점이었죠. B점. 자, 이 B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B점은 지금 현재 얼마가 녹아 있는 거냐면 15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B점의 지금 현재 온도는 얼마냐면은 80도 C예요. 그럼 80도 C에서 지금 얘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얼마라고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여기 40이었죠. 그러니까 B점은 최대 40이 녹을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15가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B점은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라 그랬죠. 얘는 지금 현재 불포화 상태다. 그럼 이 B점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얘에다가 더 넣어 주는 거죠. 얼만큼을? 25g 만큼을 더 넣어 주면은 포화 상태로 바뀌겠죠. 또는 이 B점을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춰서 여기까지 내리면 녹아 있는 양은 15는 바뀌지 않아요. 녹아 있는 15는 바뀌지 않는데 뭐가 바뀌냐면 80도 C에서 온도가 50도로 바뀌게 되면 5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15g은 그대로 녹아 있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도 15란 말이야.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지를 더 넣어 주거나, 불포화 상태는 용지를 더 넣어 주거나 아니면은 온도를 낮춰 줘서 냉각을 시키면 불포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바꿔 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B점의 온도를 더 낮춰서 만약에 20 도까지 낮췄다고 해 봅시다. 그럼 20 도에서 포화량은 더 낮아지죠. 얼마로 되냐면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B점이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온다고요. 냉각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B점이.
그러면 B점은 지금 현재 얼마 있는 거예요? 15라는 양이 녹아져 있는데 이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1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현재 15가 녹아 있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10으로 바뀌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물 100g에 여기에 15가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0으로 바뀌었네. 온도를 20도로 냉각했더니. 그럼 나머지 5g은 못 녹는다는 거죠.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 고체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물에 녹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고체로 녹아 있던 것이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다시 고체로 돌아오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석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출된다. 그래서 이 B점을 8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을 하면 녹아 있는 양은 15g은 바뀌지 않았지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5g만큼이 뭐가 돼야 된다? 석출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용해도 좀 어렵죠. 용해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용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용해도의 정의를 우선 알아야 되고요. 자, 용해대 소리 꼭 기억해야 될 거. 용해도 정의. 자, 용해도 정의라는 건 뭐냐면 항상 누가 기준이다? 물이 기준이다. 몇 그램? 100g이 기준이다. 거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얘가 바로 뭐다? 용해도라는 거. 용해도 정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화, 불포화, 과포화 상태 알아야 돼요. 자, 포화라는 건 꽉 찬 거고요. 불포화라는 건 아직 안 찬 거고요. 과포화라는 건 넘어선 거예요. 자, 세 번째, 석출되는 양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냉각을 시켰을 때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석출돼야 돼. 왜요? 자, 냉각이 된다 그러면 뭐가 바뀌죠? 냉각이라는 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 값이 감소하게 되니까 석출이 일어나야 한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 용어들 용해도, 포화, 불포화, 과포화와 석출량 요걸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용해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해도 볼게요. 용해도 밑줄 치겠습니다. 용해, 다른 물질에 녹아서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포화 용액이 있고 불포화 용액이 있다.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거를 포화, 적게 녹아 있는 거를 불포화라고 한다. 불포화는 그래서 더 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용해도 곡선을 봤을 때 이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포화하고 요 아래에 있는 점들은 다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용해도 정의, 용해도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그다음에 일정한 온도라고 하면은 같은 물,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물질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용매나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질 수 있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자, 그중에서 지금 우리는 고체의 용해도를 살펴봤어요. 대부분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용해도 곡선이라고 한다. 네. 이 용해도 곡선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물질마다 지금 기울기가 다 다르죠. 음. 예를 들어서 여기 질산칼륨을 보게 되면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은 이거거든요, 지금 파란색. 그럼 얘는 뭐냐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용해되는 정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녹는 양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요건데 얘는 온도가 변해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것도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용해도 변화가 크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여긴데요. 따라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에 이만큼을 내가 녹였다라고 하면 A만큼 녹였다고 하면은 얘를 냉각시켜서 A 다시가 되면요.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에서 질산칼륨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여기가 되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차이만큼이 석출이 되겠죠.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작은 애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 뜻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10번 보겠습니다. 용해도 곡선인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굴까요? 뭘 찾으면 되겠어요? 기울기가 가장 큰 애를 고르면 되겠죠? 누구죠? 방금 했던 질산 칼륨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별표 좀 치시고 70도씨의 물 100g에다가 질산 나트륨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20도로 냉각을 했어요. 그러면 석출되는 양은 얼마인가 구해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온도를 눈여겨보시고요. 70도를 찾으세요. 그럼 70도를 찾아서 가. 70도가 여기 있죠? 그럼 70도에다가 이렇게 세로선을 딱 긋는 거예요. 70도에 세로선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질산 나트륨을 찾아요. 그래서 요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을 찾아요. 이렇게 용해도 곡선. 이거네 용해도 곡선 이거네. 그지? 이거. 그랬을 때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이 7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얼마인지 만나는 점을 찾아요. 찾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라는 건 뭐예요? 140g이 녹은 거죠, 지금. 질산칼륨이 140g이 녹아 있을 때 지금 포화 상태다. 어디에? 물 100g에. 물 100g에 지금 질산칼륨이 140g이 녹아 있다라고 하면 지금 포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이 포화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그램 녹아 있다는 거예요? 140g 녹아 있다는 거를 포화 상태라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를 자, 만든 후 몇 도씨로? 20도씨로 냉각한다. 20도씨로 냉각하면 온도를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녹아있는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20도까지 냉각해서 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동합니까? 얘가 여기가 A점이었다면 A 다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현재 지금 얼마 녹아 있어요? 140이 포화 상태로 녹아 있었는데 20도가 되면은 질산나트륨의 포화 용해도가 87로 바뀌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20도가 되면 나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87이다. 그러면 이 차이만큼은 더 이상 녹아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돼야 돼요? 140이 녹아 있었는데 87밖에 이제 못 녹는 상태가 되었다. 70도씨에서는 140이 포화 상태였는데 20도가 되면은 87밖에 못 녹는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은 어떻게 돼야 된다? 석출돼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53g만큼은 뭐가 돼야 된다? 석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음 잠시만요. 자, 그 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OX 하시오 그랬네요. 자,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용해도는 어,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으로 보는 거죠. 예, 특성이 아니다. 특성으로 본다. 자,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포화 용액이다. 어때요?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의 점이라고 했죠. 맞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용해도 변화가 크다. 기울기가 클수록 용해도 변화가 큰 것이죠.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용해도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다루는 거고요. 자, 이제 고체 용해도가 지금 설명이 대충 끝났고요. 자, 방금 우리가 용해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용해도는 뭘 말한다? 용해도라는 것은 어디에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말한다. 이게 바로 용해도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첫 번째 우리가 고체 용해도를 이야기했죠. 고체 용해도는 어떻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체로 고체들은 잘 녹는다. 용해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용해도 곡선들이 대체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용해도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요 고체 용해도는. 그리고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용해도가. 그런데 기체는 좀 달라요. 자, 왜 고체 용해도가 온도가 올라갈 때 잘 녹는지를 알면 기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물이 있어요. 자, 물들이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게 물이에요, 물. 여기에 용질이 물 사이사이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물 분자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잘해. 그러면서 녹아 들어가는 이 고체 입자들도 운동이 활발하게 잘 돼. 그러니까 서로 잘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잘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니깐 서로 잘 섞이는구나. 그래서 용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체들은 어떠냐면은 기체들은 이게 물이 있으면 이게 물이면 기체 입자들은 얘들은 안 그래도 굉장히 운동이 활발한 애들이잖아, 기체는 이미. 이미 활발해서 이미 잘 안 녹고 날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온도를 올려줘? 온도 올려주면 얘들은 오예 뛰어나가자 하면서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들은 온도가 높으면 물에 잘 녹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용해도를 설명하면 기체는 온도에 민감하다.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고체랑 반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체는 어떠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용해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그리고 기체는 압력의 영향을 잘 받아요. 압력은 높여주면 잘 녹아요. 용해도가 증가해요. 왜 압력은 높여주면 용해도 증가하냐? 외부에서 압력 나오려는 기체들을 압력이 높여 가지고 "어딜 나와!" 이렇게 하면서 힘을 줘서 못 나오게 막는 거야. 그럼 기체들이 깨갱 하면서 못 녹겠지. 그러니까 압력은 용해도를 높여주는 요건이 되지만 온도는 반대다. 이해되실까요? 네. 기체는 요런 용해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체 용해도 밑에 나와 있거든요. 70 페이지에 보면.
자, 그럼 기체는 어떠냐? 온도와 압력 영향을 함께 받는다.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압력은 높을수록 잘 녹아요. 그래서 얼음물에다가 탄산음료를 놨을 때가 훨씬 더 잘 녹는다는 거야, 탄산이. 용해도가 크다는 겁니다. 자,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는 잘 녹는다. 즉 용해도는 커져요. 자, 용해도가 커진다는 건요. 기포 요 뽀글뽀글한 기포 있잖아. 그 기포는 못 녹았을 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녹으면은 기포 수는 적어지는 거예요.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온도는 A가 높아요. A가 낮아요. 그러면 기포 발생량도 A가 적다는 거예요. 왜?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A가 잘 녹아 있기 때문에 기포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물에는 기포가 적어요. 근데 탄산음료는 뜨거운 물에는 기포가 많다는 거예요. 왜? 못 녹으니까. 못 녹으니까 기포로 많이 나온다. 이번에는 같은 온도일 때 같은 온도일 때 뚜껑을 막은 것과 뚜껑을 막지 않은 것. 뚜껑을 막았다는 건 얘는 압력을 높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기체들이 못 나가니까 가둬 있으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그럼 압력이 높이면 용해도가 크다 그랬죠. 자, 용해도가 크면은 기포가 적죠. 용해도가 작아지면은 기포가 많아지고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물속에 산소가 잘 못 녹아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은 하얀 거품이 생기는 거는 압력이 작아져서 기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용해도 하면은 탄산음료를 떠올리시면 돼요. 탄산음료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탄산음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하는 까닭은 온도가 어떨수록 용해도가 어떻기 때문이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네, 기체 용해도는 고체랑 반대다라는 사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7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74페이지. 74페이지를 보게 되면 용해도가 어렵기 때문에 용해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한번 이해해 보자. 유제 1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A점은 불포화 용액이냐? 자, A점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60도고요.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 A점에서는 지금 60도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여기 100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데 A는 지금 현재 150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과포화죠. 불포화가 아니라. 자, B점은 포화다. 자, B점 어떨까요?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전부 포화 상태죠. 꽉 차 있는 거죠. 자, B점의 용액 250g의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뭐냐면 용액이죠. 용액. 자, B점은 물 100g이라고 따지면 물 100g이라면은 여기에 지금 얼마가 녹아 있는 거예요? 150이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럼 용액이 얼마입니까? 합치면 250이죠. 용액은 250.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B점의 용액 250g이라는 건 이미 포화 상태니까 얘는 물 100에 용질 150이 녹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얘를 온도를 낮추면은 결정이 석출되겠죠. 낮추면은 포화 상태를 넘어서면서 그 차이만큼이 석출되겠죠. 그렇죠? 맞다. 이해되실까요? 자, C점은 포화 용액이다. 어때요? 자, C점 여기 있죠? 포화 용액 맞죠? 자, C점의 용액 200g을 20도만큼 높이면 B의 용액이 되느냐?
이건 어떨까요? C점의 용액 200g이다. 자, 얘 용액 200g이다라는 거는 얘가 만약에 물 100g이라 그러면은 용질이 얼마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100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럼 용액은 200g이잖아. 그럼 얘 200g을 온도를 20도를 높인대요. 온도만 높이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D로 가는 거죠, D. B가 아니라. 용질의 양이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온도만 높아지니까 녹아있는 양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D로 가는 거죠. 틀렸다. D점은 불포하다. 네, D점은 최대 녹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녹아 있으니까 불포하죠. D점을 냉각하거나 용질을 더 넣어주면은 포화용액이 된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요 불포화 상태에 있는 D점을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질을 더 넣어주거나 냉각시켜주면 된다고 그랬죠? 맞다. 자, D점이 용액 200g의 온도를 40도로 낮추면 결정이 석출되느냐? 자, D점이라고 치면은 얘는 만약에 물이 10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얼마 녹아 있는 거예요? 용질이 100이 녹아 있는 상태죠? 그럼 용액은 얼마예요? 200이죠. 용액 200. 용액 200인데 지금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용액 D점의 용액 200이다. 그러면 D점의 용액 200이라는 건 물 100에 얘 100이 녹아 있는 상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얘를 40도로 낮춘다. 그럼 40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갔죠? 그러면 결정이 석출된다. 네, 요만큼이 석출되겠죠? 자, D점의 용액 200g에 용질 150g을 더 녹이면 B가 된다. 150g이 아니라 얼마를 더 녹이면 돼요? 50g을 더 녹이면 되죠. 150이 아니라 50만 녹이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해도 공식을 해석하는 겁니다. 네,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77페이지에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77페이지에 14번. 77페이지 14번 풀어보겠습니다. 20도씨의 물 50g에 어떤 고체물질 40g을 넣고 잘 저어서 녹인 후 얼음 종이로 걸렀더니 고체 15g이 걸러졌다. 용해도는 얼마냐? 자, 이게 뭐냐면 20도씨의 물 50g에다가 어떤 고체 물질을 얼마를 녹였다? 40g을 녹였다라는 거예요. 다 녹였어. 음. 녹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냐면 깔때기 있잖아, 깔때기. 요 깔때기에다가 거름 종이를 깔고 이 용액을 여기다 부었다는 거예요. 부었더니 고체 15g이 걸러졌다는 거는 여기에 녹지 않은 고체가 15g이 그냥 고체 상태로 걸러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40을 녹였는데 15는 안 녹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물속에 실제 녹아 있는 건 얼마가 녹아 있다는 겁니까? 25가 물 어디에? 물 50g에 25의 고체가 녹아 있다 이 말인 거죠, 현재.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얼마다? 25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힌트를 가지고 용해도를 구하면 되겠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용해도는 항상 물 몇 g이 기준이라고요? 100g이 기준이라고. 지금은 물 50g만 알려줬죠. 물 50g에 최대로 25가 녹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물 100g에는 최대 얼마가 녹을 수 있을까? 그의 2배인
50이 녹을 수 있겠네. 따라서 용해도는 얼마라고 해야 된다? 50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25가 아니라 50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여기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 자, A점과 B점의 용액은 불포화다. 자, A점과 B점은 뭐예요? 불포화가 아니라 포화 상태인 거죠. 자, 이 C점이 바로 불포화인 거죠. C점의 용액에는 용질을 더 녹일 수 없나요? 아니죠. 불포화 상태니까는 50g을 더 녹일 수 있네요. 그죠? 3번 60도 C의 물 50g에는 이 물질을 최대 100g 녹일 수 있다. 자, 60도 C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가 얼마인가요? 100이네. 자, 이 말은 뭔가요? 60도 C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가 100이라는 건 어디에 물 100g에 이 용질이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다? 100까지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물 50에는 최대 얼마 녹을 수 있겠냐? 물 100에 최대 100이 녹을 수 있다는 거는 물 50에는 50 녹을 수 있어야죠. 100이 아니라. 반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4번 A의 용액 250g을 냉각하면 50g이 석출된다. 자, A점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예요. 만약에 A점이 물이 100g이라고 한다면 A점은 물 100g에 얘가 얼마 녹아 있는 거예요? 물 100g에 용질이 150이 녹아 있는 거네. 자, 그러면 물 100에 얘가 150이 녹아 있으면 용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g의 용액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용액 250g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물 100에 이 용질이 150이 녹아 있다는 말이구나. 그럼 얘를 60도까지 냉각한대. 냉각한다. 그럼 60도 C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가 100으로 감소하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100으로 감소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150이 녹아 있는데 100으로 감소하니까 50은 석출돼야 되겠죠? 4번이 맞는 거죠. 자, C점의 용액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야 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네. 예, 용해도 문제에서 이 정도 문제면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고요. 이거보다 또 어렵게도 내볼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석을 해 줘도 된다.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기체의 용해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체. 자, 기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조건.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한다. 즉 잘 녹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용해도가 제일 큰 것과 기체의 용해도가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을 골라 볼까요? 제일 크려면 온도가 제일 낮아야 돼. 얼음물에 있는 것 중에서 압력이 제일 커야 돼. B가 되겠죠? 용해도가 제일 작은 것은 가장 온도가 높은 물이면서 압력이 없는 거 E여야 하겠죠? 되시죠? 자, 주의할 것은 용해도가 큰 B가 기포수는 어때야 돼요? 가장 적어야 하고 용해도가 작은 E가 기포수는 가장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E의 기포수가 가장 많고 B의 기포수가 가장 적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발생한 기포 수는 ECA 순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낮아지는 순서로 적어져야 되는 거고요.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F가 아니라 E였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반대고요.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BDF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BDF 비교하는 거는 온도와의 관계죠. ACE를 비교하면은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A, C, E 다 뚜껑이 없는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온도만 다르니까 온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의 관계 이렇게 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80 페이지에 오시면은 혼합물의 분리가 나오죠. 자, 혼합물의 분리. 자, 이거 뭐냐면은 혼합물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혼합물이잖아요. 섞여 있는데 얘를 A와 B로 분리하는 거. 이런 걸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뭘 이용하는 거냐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물질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특성 뭐 배웠습니까? 대표적인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배웠죠. 끓는 점. 그다음에 밀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배웠어요? 용해도 배웠죠. 그러니까 요런 끓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 또는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 용해도의 차이가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증류라고 해요. 증류는 뭐냐면 여기에 A하고 B하고 혼합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끓는 점이 A보다 B가 높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가열하는 거예요, 가열.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오겠죠. 누가 먼저 나오겠어요? A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오고 B가 나중에 끓어 나오니까 이렇게 A하고 B를 분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끓여서 분리하는 걸 우리는 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 이용한 겁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증류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은 뭔다? 끓는 점 차이다. 이걸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자, 우리가 밀도 차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밀도가 큰 애는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다. 근데 밀도 차이가 있다. 밀도가 A가 B보다 크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얘는 뭐 다른 분리한 이름이 없고 그냥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용해도 차이. 자, 용해도 차이는 뭐냐면 아까 용해도 곡선에서요. 고체의 용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 때 이 용해도 곡선이 다르다고 했죠. 어떤 애는 이렇게 염화칼륨 같은 애는 되게 커. A는 되게 커. 어떤 애는 용해도가 거의 변화가 없어. B처럼. 그럼 얘를 물에다가 넣고 A하고 B를 같이 녹였어요. 녹인 다음에 A를 녹인 다음에 냉각을 하면은 얘가 A 다시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용해도 차이가 큰 이 빨간색 A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어떻게 되겠어요? 석출되겠죠. 그럼 여기에 냉각을 시키면은 딱 가열해서 녹였다가 다시 냉각을 시켜요. 냉각시키면 용해도 차이가 큰 A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체로 석출이 되겠죠. 우리가 석출량 구했듯이.
근데 B는 그냥 여기 잘 녹아 있는 거죠. B는 그냥 잘 녹아 있는 거예요. B는 여기 있었어. B는 이만큼 있어서 잘 녹아 있었어. 석출 안 돼요. 따라서 용해도가 차이가 큰 A가 고체로 석출되고, 이 석출된 것을 거름 종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거르게 되면은 여기에는 A가 남고 B는 그냥 물에 녹아서 가겠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분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결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 이름이 증류 방법이 있고,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재결정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인제 책에 나와 있는데, 네 번째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사인펜 색소 같은 거, 사인펜 색소 같은 거를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색소를.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에다 담가 놔요. 그러면 이 물이 얘를 끌고 이렇게 물이 종이에 흡수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이 색소가 물을 따라서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물을 따라서 가는 속도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A 성분과 B 성분과 C 성분이 이 물이라는 용매, 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매를 따라가는 속도 차이 때문에 이 성분 물질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속도 차이에서 분리가 된다고.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빠른 애가 되는 거고, 아래에 있을수록 좀 느린 애가 되는 거죠. 잘 따라 올라가는 애들은 위에서 발견되겠지. 이런 식으로 색소가 분리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크로마토그래피, 다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공부하는 단원이 지금 이제 혼합물의 분리 단원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교재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혼합물의 분리. 첫 번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이걸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다르고 잘 섞이는 액체의 경우에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물과 에탄올인데, 물과 에탄올 넣고 여기다 가열하면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죠,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가열 곡선을 보게 되면 이런 곡선이 나오고, 78도에서 주로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물과 에탄올을 분리하는 방법,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증류하고 증발이 있는데, 우리가 소금물 가열하면은 물이 먼저 증발되고 소금이 얻어지잖아요. 자, 요것도 같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으로 봅니다, 증발도. 증류하고 좀 다르지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걸로 본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증발도. 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증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섞이면서 끓는 점 차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탁한 술에서 소주 얻는 거, 여기 요런 거. 가열하면은 소주가 먼저 끓어 나온다. 자,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만 얻어내는 거, 이런 것도, 식수를 얻는 것도 끓는 점 차이다. 자, 공기 중에 질소, 아르곤, 산소가 있어요. 얘들도 끓는 점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차이가 있거든. 그러면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가 위에서, 그다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공기를 분리하는 것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요런 거. 그다음에 원유라 그래서 우리 기름 있죠. 원유도 여러 가지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나눠지는데, 얘들도 중요한 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제일 위에서, 자, 끓는 점이 써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다. 얘도 증류 방법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자, 뷰테인과 프로페인이라고 했는데 얘도 끓는 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끓는 점이 인제 낮은 애가 위로 나가는 거니까 높은 애가 액화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이번에는 반대로 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끓는 점 차이다. 요렇게 이용하는 게 바로 뭐다? 증류법이다. 네. 여기는 뭐
내용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요약해서 설명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들 요거 하나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캡처해서 하면 되고요. 음 자 밀도 차입니다. 밀도 차이 어렵지 않죠? 자 밀도 차이는 무거운 건 아래로 가벼운 건 위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분리를 했다 그러면 밀도가 큰 애는 아래로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뜬다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벽시 고르는 거, 달걀 고르는 거, 뭐 스타이로폼 모래 고르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액체와 액체끼리도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단 조건이 있어요. 서로 섞이면 안 되겠죠.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물과 기름처럼요. 그때 이제 요런 걸 써요. 요렇게. 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분별 깔때기라는 건데요.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이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면은 이렇게 콕을 꼭지를 열어 가지고 밀도 큰 애는 아래쪽에 받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에서 얻는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때 물과 식용유, 간장, 참기름, 물과 에테르. 자 여기서 지금 물, 간장도 물 성분이죠. 물, 여기 물 다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과 식용유, 참기름. 자 식용유, 참기름 기름 성분이죠. 에테르도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주의할 것은 여기 사야마탄소 있죠? 다 물이 밀도가 크거든요. 간장 물이 밀도가 큰데 사야마탄소는 물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사야마탄소랑 같이 있을 때는 사야마탄소가 더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이런 사금 채취라든지 바다에서 기름 제거라든지 혈액 분리. 혈액도 이렇게 혈구 성분, 백혈구, 적혈구 등이 무겁고요. 혈장, 물 성분이 가벼워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것도 다 무슨 차이다? 밀도 차이다. 네. 빨리빨리 나갈게요, 여기는요. 자,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이 숙제를 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용해도차.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아까 분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재결정이라고 했죠, 재결정.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어떤 걸 재결정이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요런 말이 나오면 재결정 생각하면 돼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얘를 녹였다가 다시 낮춰서 용매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거를 순수한 물질,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는 데서 순수한 물질 얻는 거를 재결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큰 이런 염화나트륨과 붕산 같은 거, 그다음에 뭐야 뭐 순수한 뭐 정제소금, 합성약품 정제 뭐 이런 말 들어가면은 재결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아까 뭐였냐면 이런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무슨 차이? 속도 차이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분석을 해 보면 어려운 거 없거든요. A를 분석했더니 요렇게 하나가 나오고 B를 분석했더니 요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B에는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이 들어있다. D 역시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E는 하나 나왔다 그러면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간 속도니까 이게. 그래 갖고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다음에 단백질 검출 뭐 이런 말 나오면 색소 분리, 검출 이런 거 나오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색소 분리. 우리 코로나 키트 거기다 하는 것도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거든요. 액체 딱 넣으면은 쭉 가면서 선이 나오잖아. 그죠? 네, 이런 것들. 네. 요렇게 해서 크로마토그래피까지. 이렇게 하면 인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95 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혼합물의 분리를 한눈에 보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건 우리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한다. 그래서 요런 예시가 있다. 예시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시고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 자, 고체 물질을 비교하는 거, 액체 물질 비교하는 거. 그래서 고체는 이런 거, 액체는 이런 거. 자,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분리를 뭐라고 한다? 재결정이라고 한다. 요런 거.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를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요런 게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해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쫙 기억해 두면 되게 좋죠. 음. 물론 무조건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한 후에 암기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57페이지에 12번 문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소금과 에탄올, 물, 모래가 섞여 있어요. 만약에 네 가지가 섞여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분리를 한번 해볼 거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해야 될까요? 풀어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소금, 에탄올, 물, 모래가 있다 그러면 모래는 물에 안 녹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걸러주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거름장치에다가 이렇게 걸러주면은 모래는 여기 걸리겠지, 그지? 그래서 모래는 걸러내고요. 이 나머지 거른 용액엔 누가 들어있겠어? 이제 소금, 에탄올, 물이 여기에 들어있을 것이고 얘를 증류시킨다. 증류시키면은 뭐가 증발돼서 날아가겠어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가겠죠? 그러면은 에탄올이 분리돼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남은 용액을 이제 소금하고 물만 있겠죠? 소금하고 물만 있는 거를 증발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소금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합물 분리까지 좀 빠르게 나갔고요. 어 진도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숙제를 여기 98페이지까지 숙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숙제를 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네, 숙제 인증해 주세요. 다음 주 수업 전까지요. 수고 많았습니다.